마지막 인부가 연장을 챙겨 떠나던 날, 나는 비로소 엑섬 저택으로 이주했다. 그동안 진행했던 저택 복원 공사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내가 처음 이곳에 도달했을 때 건물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남아있질 않았다. 폐허가 되어버린 흔적들 사이에서 돌담들이 서로 기대고서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내 가문의 땅이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곳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았던 것은 제임스 1세 때의 일이었다. 그 무렵 이 저택의 주인과 5명의 자녀, 그리고 여러 하인들이 끔찍하고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참사를 당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그 셋째 아들 월터 드라페르였는데, 그는 짙은 의혹과 공포의 낙인들이 찍혀버린 채 미국 버지니아로 도망쳤다. 범인이라는 의혹과 낙인이 찍힌 그 유일한 후계자로 인해 영지는 왕실에 몰수되었으며, 그는 끝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재산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무언가 양심이나 법의 심판보다 훨씬 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그는 오직 그 고색창연한 저택을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를 원했던 것 같다. 버지니아에 정착한 그의 후손들은 기어코 성씨를 델라포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 저택은 그 후 비어 있었다. 노리스 가문의 사유지에 편입되었지만 아무도 그곳에 살려하지 않았다. 건축가들과 골동품 수집가들만이 그 기묘한 건축 양식에 매료되어 찾아왔다. 그 모습에 학자들은 매우 관심을 가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그곳을 혐오해왔다. 수백 년 전 내 조상들이 살던 시절부터 그래왔으며 이끼와 곰팡이로 뒤덮인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앤체스터 마을에 도착한 첫날부터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혐오받는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묘한 의혹과 의문 사이에서 내 선조가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것 외에는 별로 내가 가문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다. 우리 가문이 신중함과 과묵함을 가풍으로 삼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느 가문과 달리 식작은 전쟁에 참여했었다거나 중세 시대의 영웅을 배출했다는 자랑거리 하나 없었기에 그저 가문의 모든 어른들은 장남에게 봉서를 남겨두었을 뿐이다. 자신의 사후에 열어볼 것을 당부하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끝내 알지 못했다. 남북전쟁 당시 제임스 강변의 우리 저택 카펙스가 불에 탔을 때 당시 70이 넘으셨던 할아버지와 함께 그 봉서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7살이었던 내가 보았던 그 풍경과 소리들을 아직도 기억한다. 북부 연방군의 함성소리, 시민들의 비명, 울부짖음과 기도소리. 아버지는 리치먼드를 지키러 전선에 나가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겨우 아버지에게 합류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고향인 북부로 이사했고, 나는 그곳에서 성장해 중년을 맞았으며 결국 상당한 재력을 갖춘 매사추세츠의 사업가가 되었다. 아버지도 나도 그 봉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매사추세츠의 무미건조한 자본주의에 녹아들면서 가문의 비밀 따위에는 흥미를 잃어갔다. 만약 내가 그 본질을 조금이라도 짐작했더라면 나는 엑섬 저택을 기꺼이 이끼와 박쥐와 거미줄에게 내어주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1904년 세상을 떠났다. 일찍이 어미를 잃은 내 외동아들 알프레드에게는 물론이고 나조차에게도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떠나갔다. 그런데 가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내 아들이었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항공 장교로 복무하던 알프레드는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가문의 전설들을 알려주었다. 앤체스터 마을 근처에 사는 그의 친구 에드워드 노리스 대위가 델라포어 가문에 얽힌 주민들의 미신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설가도 지어내기 어려울 만큼 기괴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전해준 노리스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저 흥미가 돋은 아들의 편지에 자주 등장하게 된 단골 소재가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전설들은 내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황폐한 모습으로나마 마주하게 된 가문의 저택을 구매하여 복원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 나는 1918년 엑섬 저택을 사들였으나 부상을 입고 돌아온 아들의 곁을 지키느라 복원 계획은 미루어졌다. 아들이 살아있었던 2년 동안 나는 오직 그 아이의 간호에만 매달렸다.
얼마간의 아들을 떠나보내고 앞길을 잃어버린 늙은이가 되어버릴 처치에 처한 나는 남은 세월을 이 가문의 땅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차분하게 저택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 모습은 그저 다 쓰러져가는 중세의 폐가가 너저분하게 엉겨붙은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그늘진 한쪽 면은 완전히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군데군데 여유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까마귀의 둥지토성이가 되어서 그저 위태롭게 절벽 위에 올라있는 느낌만을 주었다. 300년도 더 오래전의 그 옛날에 내 조상들이 이 저택을 뒤로하고 떠났을 무렵의 모습이 아련하게 상상되면서 나는 점차 인부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곳 마을 주민들은 말도 안 나올 만큼 이곳을 무서워하며 꺼려했기 때문에 인부를 고용하려면 주변 마을로까지 나가야 했다. 덤으로 주민들은 드라페르 가문이라는 이유로 나도 배척했기 때문에 내가 가문의 전설이나 전해 내려오는 물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했다. 결국 마을에서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노리스 데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모여진 기록들과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짜맞추다 보니 엑섬 저택이 선사시대 신전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분명해졌다. 드루이드교 혹은 그보다도 오래된 것의 신전이었으며 스톤헨지와 같은 시대의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입으로 내뱉기조차 어려운 의식들이 치러졌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불쾌하게도 그 의식은 훗날 로마인들이 들여온 키벨레 숭배 의식으로 변모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지하 가장 깊은 곳의 벽에는 지금도 또렷이 읽히는 글이 남아있었다. 디브, 오푸스, 마그나, 마테. 한때 금지되었으나 끝내 뿌리 뽑히지 못했던 그 어두운 숭배의 표식일 터였다. 앤체스터 마을은 프리기아 왕국 주술사들의 지휘 아래 수많은 자들이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운 의식을 치르는 키벨레 신전이 번창했다고 전해진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종교가 몰락한 뒤에도 의식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후에도 주술사들은 새로운 신앙의 껍데기를 표방한 채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존속했다. 섹슨족의 시대에도 노르만 정복 이후에도 그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서기 천년경의 어느 역사서에는 아주 강력한 계율의 지배를 받는 기묘한 석조 수도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사방에 펼쳐진 광활한 정원은 굳이 담장 없이도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적혀 있었다. 1261년 헨리 3세가 이곳을 첫 번째 선조 길버트 드라페르에게 하사할 때까지는 그래도 가문과 연관된 불길한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건 확실한 듯했다. 1307년 어느 역사서에 드라페르 가문에 신이 저주를 내렸다라고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난로가에서 속삭이듯 전해지는 마을의 소문들은 하나같이 내 선조들을 악마의 피를 이은 자손으로 묘사했다. 덤으로 우리 가문에 비하면 질 드레 남작이나 사드 후작조차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하기까지 했다. 몇 세대에 걸쳐서는 종종 실종되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들 탓이라고 수군댔다. 가문 안에는 가장이 사제를 맡는 비밀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극소수만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흥미로운 것은 혈통보다도 태생적인 기질을 더 중요시했었다는 점이다. 더없이 불쾌한 전설도 있었다. 언젠가 수도원에 비극이 일어나고서 몇 달 뒤 이 건물에서 어마어마한 쥐떼가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야위고 더럽고 굶주린 그 쥐떼는 지나가는 곳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다. 닭이나 고양이를 비롯한 가축들 그리고 2명의 불운한 인간까지. 그렇게 가문의 불쾌한 전설은 거의 모두 이 쥐떼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것이 남긴 공포와 혐오는 집집마다 깊이 뿌리를 내려갔다. 나는 이 이야기들이 몹시도 그 불쾌했다. 허무맹랑한 미신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 가문에 이런 소문들이 들러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참기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멈출 생각 따위조차 않았다. 한데 꽂혀버린 고집이란 때때로 가장 현명한 조언조차도 무시하게 만드는 법이니까. 그렇게 주변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2년에 걸친 작업 끝에 저택은 마침내 복구되었다. 널찍한 방들, 참나무로 마감한 벽, 궁융형 천장, 중세의 격자창과 드넓은 계단, 중세의 모든 요소가 교묘하게 재현되었고
새로 만들어진 부분은 그 시절 이치에 맞게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이곳에 작정하고 정착하여 드라페르라는 이름이 저주받은 가문이 아님을 증명할 각오였다. 무엇보다 위안이 되었던 것은 겉모습은 중세의 것을 흉내냈을지라도 내부는 완전히 새 것이어서 더러운 쥐떼는커녕 해충 한 마리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나는 사랑스러운 내 9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생활을 시작하고서 큰 불편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특히 아끼는 나이든 검은 고양이 플루토는 7살 된 녀석으로 매사추세츠의 집에서부터 나와 함께한 동반자였다. 그런데 이사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 그 녀석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다. 방과 방 사이들을 불안하게 돌아다니며 오래된 고딕 양식벽을 따라 끊임없이 냄새를 맡아대곤 했다. 나는 영 만족스럽지 못한 변명을 스스로에게 들이밀었다. 오래되고 낯선 그 석조벽에서 인간의 후각으로는 알아채기 어려운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다음 날에는 하인이 찾아왔다. 집안의 고양이들 전부가 불안해한다고 했다. 그가 말을 늘어놓는 동안 나는 창문 너머로 플루토가 한쪽 벽을 따라 슬금슬금 기며 아래쪽에 오래된 석재벽을 긁어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저 이 저택에 쥐가 있을 리 없다고만 딱 잘라 말했다. 300년 동안 이 저택에는 쥐가 없었을 것이다. 그 노리스 대위도 한낱 쥐가 이 높다란 벽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했기에. 그날 밤 나는 서쪽 탑의 내 침실에 들어와 플루토를 곁에 두고 불을 끄고 누웠다. 작은 북쪽 창 너머로 희미한 오로라 빛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 잠이 들었다가 플루토가 갑자기 경계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희미한 빛 속에서 녀석은 고개를 잔뜩 지켜들고 창문의 한 지점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나는 들었다. 벽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낮고 뚜렷한 스멀거리는 쥐따위가 내는 것 같은 소리. 그 순간 플루토는 테피스트리 벽 장식물에 몸을 날려 그것을 끌어내렸다. 그 뒤에는 그저 오래된 석재벽만이 있었다. 쥐따위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녀석은 한참을 벽을 핥히다가 지쳐 내 위로 돌아왔다. 그 소리가 자꾸만 아른거려 그날 밤 다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밤 나는 아주 지독한 꿈에 시달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스름한 지하 동굴을 내려다보는 꿈이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악마 같은 존재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흐물흐물거리는 짐승떼를 몰아대고 있었다. 그것이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거리자 순간 어마어마한 쥐떼가 쏟아져 내려와 짐승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덮쳤다. 꿈에서 나를 깨운 것은 플루토의 으르렁거림이었다. 방의 사방의 벽에서 소름 돋는 소리가 가득 울리고 있었다. 마치 굶주린 거대한 쥐떼가 스멀거리는 소리. 그러나 전등을 켜자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방 안의 쥐덫은 모두 작동되어 있었지만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을 포기하고 복도로 나온 나는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얼어붙었다. 참나무 벽판으로 뒤덮인 서재벽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쥐들이 달리고 뒤엉키는 소리. 플루토가 미친 듯이 그 소리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 소리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깊이를 향해 이동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달려온 하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오직 나와 고양이들만이 그 소리를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노리스 대위와 나는 지하 납골실을 탐사했다. 로마 시대의 석조물로 가득한 그곳은 아치와 기둥, 라틴어 글자들과 제단들, 그리고 제단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단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노리스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문 너머에서 고양이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플루토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중앙 제단 바닥을 긁어댔다. 우리는 랜턴을 제단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보았다. 랜턴의 불꽃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제단과 바닥 사이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이었다. 제단 아래에 무언가 있었다. 우리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발견을 했다는 것을 직감하고선 런던으로 가서 고고학자와 발굴 전문가들을 모아오기로 했다.
우리보다는 현명한 사람들이 이 비밀의 문을 열어야 했다. 며칠 뒤 저녁, 나는 5명의 학자들과 함께 엑섬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 중에는 트로이 발굴로 명성을 떨친 윌리엄 브린턴 경도 있었다. 하인들은 그동안에 별일은 없었다고 했다. 고양이들도 조용했고 쥐돛도 그대로였다. 나는 탑의 내 방에서 플루토와 함께 잠을 청했지만 끔찍한 악몽이 다시 찾아왔다. 악마 같은 존재와 동굴, 그리고 이번에는 그 흐물거리는 짐승들의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무엇을 보았는지 나는 한동안 기억하지 못했다. 극한의 공포는 자비롭게도 일련의 기억을 마비시키는 법이다. 다음날 오전 11시, 우리 7명은 강력한 탐조등과 발굴 도구를 들고 지하로 내려가 문을 걸어 잠궜다. 덤으로 고양이의 본능적인 기민함을 높게 생각하여 플루토도 함께였다. 이후 브린턴 경이 중앙재단을 뒤로 기울이는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오래된 균형추가 작동하면서 재단은 조용히 뒤로 넘어갔다. 그 아래 계단이 있었다. 오랜 세월에 달코달아 경사면처럼 되어버린 돌계단. 그 위에는 인간이거나 인간에 가까운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공포에 질린 자세로 쓰러진 채 온통 쥐에 갉아먹힌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두개골들은 믿기 어려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계단은 아래로 뚫린 통로로 이어졌는데 그 통로는 아래에서 위로 쪼아져 만들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뼈들을 헤치며 내려갔다. 그리고 보았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동굴이었다. 천장은 아득히 높았고 바닥에는 불빛이 미치는 데까지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파도처럼, 거품처럼 수없이 많은 뼈들이 서로 얽히고 흩어진 것들도 있었지만 그대로 자세를 유지한 해골들도 있었다. 모두 악마적인 광기의 자세로 무언가를 막으려 몸부림치거나 서로를 잡아뜯으려는 자세로. 동굴 안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건축물의 잔해들도 있었다. 선사시대의 봉분, 거대한 모노리스의 원형 배열, 낮은 돔의 로마 건축물, 섹슨 양식의 잔해, 초기 영국 양식의 목조 건물. 그 모든 것은 바닥을 가득 덮은 뼈들의 소름 돋는 광경 앞에서는 왜소해 보였다. 인류학자 트라스크 박사는 두개골들을 분류하려 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진화의 사다리에서 네안데르탈인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들이었지만 모두 분명히 인간이었다. 그 사이에는 쥐의 작은 뼈들도 섞여 있었다. 우리는 그 끔찍한 발견의 순간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그 어떤 잘난 예술가도 이보다 더 야만적이고 이보다 더 고딕적으로 끔찍직한 장면은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우리는 새로운 광경이 랜턴에 드러날 때마다 머리를 부여잡고 휘청거리며 300년 혹은 1000년, 어쩌면 2000년, 아니 어쩌면 10,000년도 전에 이곳에서 벌어졌을 일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었다. 이어지는 탐사에서 우리가 해독해 나가는 것들은 공포 위에 공포를 쌓을 뿐이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돌로 만든 우리에 가둬져 있었으며 굶주림이나 쥐에 대한 공포로 마지막 광기의 순간에 뛰쳐나온 것 같았다. 거대한 바구니 밑에서는 로마 시대보다 오래된 독성 채소들의 잔해가 발효된 채 발견되었다. 비로소 깨달았다. 어째서 내 조상들이 그토록 광대한 정원을 갖고 왔는지를. 신이시여, 그것만큼은 잊고 싶습니다. 브린턴 경은 그 폐허 속에서 랜턴을 비추고 들여다보더니 내가 들어본 것들 중 가장 충격적인 의식의 한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키벨레 여신의 사제들이 이 오래된 지하 세력과 합류하여 함께 나눈 식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리스 대위는 전쟁터에서 단련된 몸이었지만 그 끔찍한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똑바로 걷지 못했다. 그곳은 도살장이자 식당이었다. 다들 그 정도는 직감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익숙한 영국식 기구들을 보고 17세기까지도 다가와 있는 영어 낙서들을 읽는 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탐사는 계속되었다.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더 깊은 곳에는 쥐들이 잔치를 벌인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었다. 그 먹이가 갑자기 고갈되자 쥐떼는 먼저 살아남은 짐승들에게 달려들었고 그 다음 저택 밖으로 쏟아져 나와 역사에 기록될 파괴의 광란을 벌였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하는 그 사건을. 신이시여,
톱에 잘리고 발려지고 두개골이 열린 그 시커먼 구덩이들이라니. 선사시대, 켈트, 로마, 지금의 시대에 이르러 수를 셀 수 없는 뼈들로 질식할 듯한 그 악몽의 심연이라니. 구덩이 중 일부는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탐조등이 닿질 않는 아득한 깊이를 자랑하며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는 악몽으로 가득했다. 발끝이 그 무서운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미끄러진 순간 나는 황홀한 공포를 느꼈다. 오랫동안 혼자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다. 주변에는 노리스 대위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 검고도 끝없는 어둠 저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내 늙은 검은 고양이 플루토는 날개 달린 이집트 신처럼 내 곁을 스쳐 끝없는 허공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뒤를 따랐다. 얼마간에 그 소리가 다시 들린 걸 보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또다시 다음 순간 들리게 된 소리의 정체는 사악하고도 허기에 가득 찬 쥐떼가 아득히도 달려가나는 섬뜩한 소음이었다. 언제나 새로운 공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내가 지금 지구의 중심에 있는 듯한 아득한 감각을 주며 씩 웃는 동굴들 안으로 이끄는 듯한 소리. 그곳에서는 얼굴 없는 광기의 신 니알라토텍이 두 백치 연주자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 미친 듯이 웃어대고 있을 뿐이었다. 탐조등의 불빛이 꺼졌지만 계속해서 달려나갔다. 무언가 외치는 목소리와 메아리들이 들려왔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쥐떼의 그 소리는 음흉하게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진 시커먼 부패한 강물 위로 퉁퉁 부어버린 고깃덩어리가 서서히 떠오르듯이 말이다. 순간 무언가 부드럽고 통통한 무언가가 나와 부딪혔다. 쥐떼가 분명했다. 산자와 망자를 가리지 않는 그 집요하고도 탐욕스러운 것들. 맞다. 내 가문에 그들이 금지된 것들을 먹어왔듯이 이 쥐떼 또한 드라페르 가문의 한 사람인 나를 먹지 않을 이유 또한 없었다. 젠장, 전쟁은 내 아들을 먹었다. 빌어먹을. 미국 놈들은 불을 질러 우리 가족의 카펙스 저택을 집어삼켰고 내 조상과 가문의 비밀을 불태웠다. 아니야. 나는 황혼의 동굴 속에서 짐승을 부리는 악마가 아니란 말이다. 그곳의 발치에서 흐느적거리는 짐승들의 얼굴은 노리스의 얼굴이 아니라고. 내가 어찌하여 드라페르의 가문의 후손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은 죽었고 저 노리스는 살아남아 돌아왔어. 부두교와 얼룩무늬 뱀들, 쏜튼이 빌어먹을 놈. 내 가문이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그 면전에서 떠들어대며 정신이 나가게 해주마. 이 추악하고도 더러운 놈 같으니 내가 알려주마. 네 놈 생각엔 내가 마그나 마이테르 아티스, 위대한 어머니시니 너를 벌하고 너의 면전에서 비참한 죽음은 너의 것, 불행과 슬픔 또한 너의 것이다. 웅글 르르르 치치치. 아마도 3시간 뒤에 나는 이런 정신나간 말들을 횡설수설하는 채로 어둠 속에서 일행들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반쯤은 뜯어먹힌 통통한 노리스 대위의 몸뚱아리 가까이 웅크린 채로 말이다. 그리고 내 고양이는 펄쩍이면서 내 목을 핥히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내 저택을 폭파시켜버렸고 내 고양이들을 빼앗았으며 내 가문의 유전병과 험담들이 음산하게 떠도는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나를 가두었다. 옆방에는 어쩐지 쏜튼이 입원해 있었지만 내가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엑섬 저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은폐하려고 애쓰고 있다. 내가 그날의 사건에 대해 말대면 그들은 불쌍한 노리스를 그렇게 만든 건 전부 내 탓이라고만 힐난해왔다. 아니야, 그것은 내가 저지른 짓이 아니라고. 노리스를 그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쥐떼라고. 그 끔찍한 쥐떼들이 기어다니는 교활하고도 사악한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 이 방의 벽 속에서 혐오스러운 그 쥐떼들이 뛰어다니며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그 거대한 공허 속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어. 저들은 이 쥐떼의 소리를 듣지 못해 저 벽 속의 쥐가 쥐떼들이 가득하게 있는데도 말이야.